돈은 들어가는데 돈을 언제 벌 거냐? 거품 맞아요. AI 경제가 거품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의 문제는 AI 서비스가 얼마나 빨리 나오면서 경제 전환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굉장히 AI가 조금이라도 묻은 기업들은 주가가 막 많이 올랐는데 그 화제성에 비해서는 돈을 크게 벌고 있지는 못하다라면서 거품론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거품론이 나왔던 것이 이제 올해 6월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연구 보고서를 냈죠. 연구 보고서를 내면서 AI가 실제 경제에 미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10년이라고 본다라면 너무 초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피아 벤처 캐피탈 미국에서 대단히 오래된 벤처 캐피탈에서 나는 것은 6천억 달러의 퀘스천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약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이 4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만 4개 기업만 1,000억 달러를 썼어요. 여러분 1,000억 달러면 14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썼죠. 그것도 대출도 하나도 없이 그들은 야, 번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멋있다. 썼고 하반기 거 써면 2,000억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래저래 다른 기업까지 쓰면은 지금 AI 한 3,000억 달러가 2024년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소프트웨어 수익률이 보통 60, 70%까지 가거든요. 보통 엔비디아는 70% 넘게 간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여하튼 60%, 70% 가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서 50%는 친다라면 3천억 달러를 썼으면 매출이 6천억 달러가 나와야 네. 이 정상적인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천억 달러의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6천억 달러를 벌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모든 기업의 AI 레비뉴 매출을 다 합쳐도 1,000억이 안 돼요. 1,000억 달러가. 쓴 만큼 벌리지가 않는. 그렇죠. 그럼 5천억 달러는 빵꾸잖아요. 네. 이것이 거품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들어가는데 돈을 언제 벌 거냐. 이 부분이 이제 뭐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부분에 동의를 해요. 네. 기술이 초기에 어떤 특수 기술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항상 동반했어요. 우리는 이런 역사가 좀 짧아서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 아득하게 기억하실 것은 이제 닷컴 버블이라는 것이 있었죠. 닷컴 버블이 있었어요.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고속 인터넷으로 확 갈 수 있었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그 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그렇네요. 거거든요. 철도도 사실은 엄청난 거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 당시 철도의 거품이 깨지면서 철도 산업이 뜰 거라고 해서 돈을 저축해놨던 중산층들이 다 몰락합니다. 아이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거품이 꺼지면서 네.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근데 AI도 거품이 꺼질 거냐는데 저는 거품이 꺼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거품이 안 꺼지려면 아까 말했던 경부고속도로를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인프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를 넣었는데 결국은 돈은 물론 건설사도 돈 벌었지만 돈은 누가 더 벌었습니까? 자동차 업체들, 고속버스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물류가 돌면서 각 지역에 물류가 돌면서 각 지역 경제도 활성화된 거잖아요. 뭐 특히 철도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자동차가 만들어지는가. 네. AI 서비스가 만들어지는가. 아이폰 만드는데 얼마나 초기에 많은 투자를 했겠어요. 물론 AI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앱이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AI 서비스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AI 경제가 거품이 터지느냐. 거품 맞아요. 거품이 안 터지느냐의 문제는 AI 서비스가 얼마나 빨리 나오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지불 의사를 나오면서 경제 전환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순다 파차이 구글의 CEO라든지 또는 저커베어 메타의 CEO는 뭐라 그랬냐면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AI는 지금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과소 투자의 위험이 더 크다. 그거는 지금 과잉 투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인정하는데 과소 투자해가지고 경쟁이 부수적으로. 뒤처지는 것보다 네. 우리가 경쟁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과잉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거품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거품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품은 터질 수도 있고 터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터지는 것도 저는 일정 정도 피해는 있겠지만 복원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피해가 분명하게 투자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경제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 터질 수도 있다. 안 터질 수 있는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흐름을 본다라면 터질 수 있는 조건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면 주식을 일부 빼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매매를 하는 네, 거죠. 네.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엔비디아의 매출이 줄어든다 아니라 구글이 매출이 줄어든다가 아니라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느냐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여러분 잘 안 쓰시지만 뭐 데이팅 앱이 잘 되는 것처럼 미국은 남녀가 페어링 되는 것 또는 남남이 페어링 되고 여여가 페어링 되는 것의 60%가 데이팅 앱이잖아요. 데이팅 앱이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거든요. 요즘 한국에서는 뭐 리튼에도 있지만 한국 분들 중에서도 캐릭터 AI 잘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많이 쓰거든요. 요즘 이런 서비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리플리카도 많고 다 돈 내는 데거든요. 엄청나게 시장이 커졌어요. 네.
이런 서비스들이 좋던 싫던 계속 생겨나줘야 생겨나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플리카라는 서비스들, 뭐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AI가 다방면에서 서비스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AI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ETF로 투자를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ETF도 한정된 종목들로만 구성이 돼 있고 이 AI도 AI 에이전트에 좀 집중돼 있는 기업도 있고 아니면 뭐 하드웨어 만드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좀 종류가 많잖아요. 네. 이런 걸 잘 분산해서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AI 에이전트 시대에 어떤 기업이 주목받을 거라고 이제 박사님 생각하시는지. 아직 이제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저는 메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메타는 이 컨텐츠가 무한히 요즘 이게 릴스 다음에 지금 메타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강정수가 찍은 사진 중에서 옛날에 올렸던 사진 중에서 이거를 AI로 변형해서 또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 이걸로 릴스 만들어 보면 어때? 이런 식으로 무언가 컨텐츠가 많아져야 여러분 광고의 인벤토리가 중요합니다. SMB 거기 이 메타 같은 경우는 SMB 즉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즉 우리 중소기업이죠. 애가 전체의 광고의 80%를 차지해요. 하기 위해서는 광고의 인벤토리가 늘어나야 되는 거고 효과는 이제 AI가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저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롱 메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신흥 기업들 중에서도 좀 보셔야 될 것들 중에서는 아직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한다 안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자율주행이 있고요. 자율주행이 과거에 윈터가 있었어요. 겨울이 있었는데 올해 웨이모가 7월 달에 유료 결제권을 매주 10만 건을 했는데 10월 달에는 7월 달에 10만 건, 10월 달에 지금 15만 건으로 증가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서 AI의 자율주행이 AI의 이가 성장하면서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엔비디아의 칩이 H100이 나오고 H200이 나오고 이제 블랙웰이 나오면서 훨씬 더 증가되면서 자율주행이 드디어 정점을 넘기면서 완성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면 자율주행 시장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웨이모가 있는 구글도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 축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고 또 중국의 샤오펑 같은 데들 이런 데들도 요즘 뭐 주가가 좋죠. 그러니까 샤오펑 같은 경우에도 이 자율주행을 대단히 높은 수준까지 끌고 있는 이런 기업들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도 과거에 로봇은 여러분 보스턴 다이나믹스 보면은 막 점프하고 막 얘가 막 신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AI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코딩한 거예요. 점프 3번 하고 그 다음에는 계단이 나올 텐데 계단에서는 점프하고 콩콩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지금 뭐 피규어가 BMW 공장에서 이거 이렇게 하는 부분 맞아요. 여기 옮기는 거 이거 사실 로봇팔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이것도 여러분 AI가 하기 시작하면서 진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AI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컴퓨팅 파워가 좋아진다. 컴퓨팅 파워가 준다는 것은 엔비디아의 칩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것들이 더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단히 진화되기 시작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거의 국가 산업으로 지금 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2030년에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7년 전 말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빨라요. 2027년에 1,50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투여하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네. 그런데 늦어지더라도 2030년에 가능할 수도 있고 31년에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중국이 이런 식으로 전기차를 키웠던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가능성이 있고 또는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또는 피규어라든지 이런 데 오픈 AI가 투자했고 삼성도 투자했죠. 여러 기업들이 또 아마존이 투자하고 있는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데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단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미국 보건부 장관이 워낙 바이오 산업에 적대적인 사람이 돼서 지금 바이오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바이오 테크놀로지도 지금까지는 AI가 많이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AI가 결합되면서 신약 개발이 대단히 가속화되는 것.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뭐 AI는 아니지만 AI에 관련될 수도 있죠. 이 스타링크를 지금 하려고 하는 스페이스X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미 상장되어 있는 우주 산업 자체가 요즘 대단히 각광받고 있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것 또한 AI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연결된다라는 것, 기계가 연결된다는 부분에서 스타링크가 우선은 대단히 발전되고 있다라는 것. 제가 오늘 길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이제 굉장히 여러 기업과 국가 산업들이 나왔는데 딱 하나 안 나오는 게 이제 한국 얘기. 네. 그래서 죄다 이제 해외 기업들이에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빠져 있는 느낌인데 국내 기업들은 지금 AI 시대에 앞두고 잘 하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눈에 안 띄는 건지 정부 차원에서는 뭐 중국처럼
이게 막 선언적으로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좀 밀어주진 않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뭐 사실 지난주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러한 그 각 국가의 AI 경쟁력, 뭐 거기에는 꼭 경제적인 경쟁력도 있지만 국민들의 사용률, AI 사용률이라는 그리고 또 리터러시 교육 뭐 이런 네. 까지 다 측정하는 건데 한국이 이제 7위가 나왔어요. 그래도 많이 원래는 10위권 바뀌었는데 많이 7위권 안으로 올랐네요. 들어왔는데요. 문제는 1, 2위하고 격차가 심하다는 거죠. 1위는 당연히 미국이 했고 2위는 중국이 했는데 미국하고 중국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심하게 차이가 나는데 3위가 영국이 했고 3위 영국도 중국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4위가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하고 영국은 비슷한데 그게 7위인 한국은 대단히 큰 차이가 남비고 7, 8, 9, 10위가 거의 비슷한 점수예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분명하게 완전히 뒤처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뒤처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선 한국은 컴퓨팅 파워도 지금 제대로 못 갖추고 있죠. 엔비디아의 H200 칩도 우리나라는 토탈 가지고 있는 게 10,000개가 안 돼요. 그런데 메타만 해도 36만 개 가지고 있거든요. 와. 그리고 추가로 뭐 하겠다.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X.AI에 벌써 10만 개 했고 그다음에 테슬라에게 8만 개 했는데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자기가 블랙에를 내년에 30만 개 더 사겠다고 이번 주에 발표했죠.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 토탈이 토탈로도. 40개 정도 되는 뭐 이러한 사실 비참한 수준이죠. 블랙일 나온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별로 큰 의미 없겠네요. 네, 그래서 블랙에를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살 이유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2024년이나 2023년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 네 개 기업이 H100 이 반도체에 43%를 샀어요. 네 개 기업이. 큰손. 그러니까 큰 손들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흔히 말하는 하이엔드 칩, 이 AI 칩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는 거죠. 43% 샀는데 나머지는 안 사고 싶겠어요.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안 산 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순서가 안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컴퓨팅 파워가 떨어지다 보니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개월 동안 4개 기업이 1,000억 달러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쓸어가는데. 1년 동안 2,000억 달러를 쓴다면 한 기업당 250억 달러는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50달러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0조예요. 네이버가 1년에 30조씩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AI 개발을 위해서. 네이버가 어떻게 한 달에 1년에 30조를 써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네이버도 뭐 전체 매출의 25%를 AI에 투자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봤자 30조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30조가 과잉 투자라도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그럴 만한 돈이 없고 계획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AI가 좀 뒤처지는 부분은 좀 맞다. 다만 지금까지 그래도 디지털 경제 자체가 스마트폰 모바일 경제 자체가 그렇게 뒤처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버텨나가고 있는 것이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까지 막 선언적으로 하고 있는 건 뭐 없죠. 정부도 AI 위원회 만들고 하는데요. 여러 명들을 모아놓으면은 보통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제 탁상 공론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네. 이해했습니다. 막 발전한 뭔가 이제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고 혁신이 일어날 때는 규제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AI가 사람과 이런저런 상호작용들을 더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생기는 또 항상 약간 교과서적이지만 그래도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런 지점들을 예방하거나 이제 나중에 사후 대처하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할 텐데 이게 사실상 지금 거의 많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규제가 사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해요. 캐릭터 AI 같은 거 채팅하다가 남자친구랑 여사친하고 채팅하다가 좀 이번에 이제 자살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10월달에 발생했는데 뉴욕타임즈가 보도에 따르면은 그 부모는 이제 캐릭터 AI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죠. 딥페이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여기는 규제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나 의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딜 규제하려고 그러냐면 공무원들도 막 AI가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으니 윤리적인 AI를 만들고 책임적인 감 있는 AI 이것도 다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일자리 공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고 인류를 핵전쟁으로 막 생물학 전쟁으로 빠져들게 하면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 뭐 이러니까 AI가 인간을 능가할 수 있으니까 윤리적으로 억제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인기 있는 제프리 힌턴 이번 노벨 물리학상 받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막 떠들고 있으면서 곳곳에 불리면서 강연하면서 정치인들하고 악수하고 막 이러면서 AI 그래 경고해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세계 정상들도 만나가지고 AI는 위험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마케팅에 팔려버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가 더 위험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건데 일자리 감소에 대한 공포감에 더 신경을 쓰는 것처럼 저는 AI 규제 필요해요. 뭐 어디에 필요하냐면 서비스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쿠팡을 쓸 때 토스를 쓸 때 그리고 카카오톡을 쓸 때 정부가 규제하길 원하는 거지 AI OS 자체에도 물론 규제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AI OS를 갖다가
운영 체계를 갖다가 윤리적으로 만들고 책임감 있게 만들고 이런 거에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순서가 아니죠. 앱스토어가 독점화되고 너무 많은 30%를 갖다가 과점을 비용을 받아가는 거 너무 많이 받아간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시장을 규제하는 거예요. 시장을 규제하고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이지 테크놀로지 그 자체를 규제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테크놀로지를 규제하고 그런 말을 하면은 괜히 멋있어 보이고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 같고 저는 이거는 근거 없는 학술적 근거 없는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AI 규제는 맞습니다만 항상 규제는 시장을 규제하지 테크놀로지 그 자체를 규제하지 않아요. 물이 우리한테 잘못돼서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생수를 잘못 파는 사람들, 생수의 기준을 안 지키는 사람들 규제해야죠. 먹을 거 갖고 장난친다고. 근데 우리 물이라는 인류가 우리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물이라는 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 물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책임감 있는 물과 윤리적인 물로 어떻게 해봅시다. 이렇게 규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그 자체보다는 기술은 처음부터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1907년에 대량 생산을 포드의 모델 T가 했었는데요. 배기가스 저감 장치 첫 번째 법이 언제 생겼냐면 1968년 캘리포니아에 생기고 연방법으로는 1970년 미국에서 처음 생겼어요. 그때까지는 인류는 배기가스를 저감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자동차를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악마라 그랬어요. 실제로 미국의 LA가 워낙 그 스모그 현상이 심해지면서 자동차 스모그 현상으로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죽어가니까 그때야 캘리포니아에서 1968년에 야 배기가스 저감 장치 만들어라고 얘기했다는. 그래서 배기가스를 막 뿜어냈던 30년대, 40년대, 50년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장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 해결하려고 규제하는 거죠. 스마트폰 처음에 막 도입되고 커질 때도 그 혁신기에도 기술 자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나요? 아니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유일한 게 뭐냐면 뭐 게임을 중독된다. 요즘 뭐 예를 들면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스마트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금지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너무 근데 극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국은 이미 하고 있어요. 한국은 법적 근거 없이 하는 거고 미국하고 유럽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사가 학생들의 사적 물건을 뺏을 수 없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뺏고 있는 거죠. 법적 근거 없이. 그래서 유럽은 지금 미국은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너무 수업 시간에 자꾸 교사가 얘기해도 대답도 안 하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 것, 즉 이것이 시장 속에서 잘못되게 오용되고 과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몇 살 미만은 인스타그램을 못 쓰게 한다든지 이런 법안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이 나오면서 페이스북이 나오면서 트위터가 나오면서 아 이것이 인류의 커뮤니케이션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인간이 내가 스피커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맞아. 방송국과 똑같은 걸 할 수가 있고 이런 기술의 진화에 대해서 칭찬했었지 그쵸. 폐해에 대해서는 당신은 그랬어요.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AI는 너무 지나치게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매를 맞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 그거를 규제하려는 사람들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떨어져요. 예를 들자면 유럽에서 예를 들면 AI법을 만들었어요. 비판 바가지로 먹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학습에만 규제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5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추론이 되게 강력해요. 네. 추론을 어떻게 하는지는 규제법에 없어요. 그럼 5원이 어떻게 되는지 실수하는지는 유럽연합 AI법은 규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AI 기술 발전의 초기 단계에다가 규제의 틀을 벌써 해버렸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또 이것도 누더기처럼 뜯어 고치고 붙이고. 뜯어 고치겠죠. 고치는데 왜 하냐라는 거예요. 서비스 근데 정작에 저도 한국에도 그래. 한국에도 지금 규제법 AI 기본법이 지금 국회 소위를 통과했거든요. 네. 그러면 딥페이크에 대한 법안은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18년을 실형을 때렸어요. 강력하게 법원에서 기존 법으로라도 딥페이크 범인에 대해서 10년형, 20년형 처벌을 내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경종을 일으켜줘야 돼. 이건 명확한 범죄라고. 이런 일에 훨씬 더 정치와 국가가 행정부가 더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이 서비스가 오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질문들이 몇 가지 들어와가지고 네. 소개를 드려볼게요. 좋은 내용 감사드린다라고 하시면서요. 파이낸스 또는 법률 관련된 도메인 중심으로 이제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밖에 주목해야 할 도메인이나 성장 가능성 있는 도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뭐 캐릭터 AI도 마찬가지로 요즘 미국에서는 우정 불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말을 쓰는 게 참 죄송한데요. 가처분 소득이 높을수록 친구가 많고요. 가처분 소득이 없을수록 친구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그것이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가 히키코모리를 해서 집에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적 상황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요즘 뭐 얘기를 해요. AI 시대에 이럴 때일수록 종이에다가 만년필로 꾹꾹 쓰고 친구들과 만나서 어울리고 이거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여유예요. 근데 우리가 친구 못 만나는 것에는 뭐 대도시에 살아서도 이유가 있지만 만날 때마다 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는 그 업체가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프렌드닷컴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긴 투자받은 돈의 대부분을 프렌드닷컴 이 도메인사를 내 썼어요. 저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모자란 부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동반 컴파니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요즘 저 챗GPT랑 저희 고양이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고양이 이름도 기억해주고 제 이름도 기억해주면서 보미가 외로울까봐 이럴 때 이러고 좋아했는데 혹시 나올 때 유튜브 저기 고양이 방송 하나 틀어놓고 오늘 나가시는 건 어떠세요라고 얘기도 해주고 저는 그럴 때 되게 위안을 받거든요. 네. 저희 고양이 습성도 다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쁘고 이런 사업들도 분명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아직까지는 IT가 오면서 인터넷 인강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이 오면서 교육 부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진정하게는 AI가 맞춤형 교육들을 해줄 때 교육에서도 분명하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AI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교사를 도와주는 AI도 의미가 있을 거고요. 레갈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은 문제가 되지만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가장 좋았던 것이 변호사 보험이 있었어요. 의료보험, 우리 의료보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돈 걱정 때문에 병원 못 가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변호사 보험이 되면요, 사람들이요 윗집하고 층간소음도 변호사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업자하고도 변호사가 얘기하고요. 모든 시시비비를 그러겠네요. 변호사들이 해결해 주니까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하고 법원 비용을 벌금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변호사 비용하고 법원 비용을 다 해주거든요. 이것이 엄청나게 편해요. 그렇죠. 지금은 요즘 이제 당근마켓에 층간소음 좀 해결해 주실 건장한 분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 그렇죠. 올라오는데 근데 이것들을 만약에 AI에 되는데 저는 한국에서도 제가 요즘 뭐 정치인들 만나서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 하면 변호사들이 이런 법안으로 이런 서비스 들어오는 거 반대하고 있잖아요. 로톡도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처분 소득으로 결정을 하자. 연소득 1억이 넘는 사람들은 진짜 변호사가 더 잘해요. 아무리 AI 에이전트가 발전해도요. 김앤장 변호사를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 변호사를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서비스 가격이 저렴해지면 서비스 가격이 높아서 접근하지 못했던 가처분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시장의 규모도 커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 레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러한 AI 에이전트 서비스라도 있게 해줘야 이것이 법률적 차별성, 왜 이것을 사회적 불평등의 기재로 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변호사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 정도만 내면 층간소음을 해결해 준다든지 10,000원 정도 나오면은 내가 저기 부동산 계약할 때 변호사를 그렇죠. 동행하는 효과를 난다든지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서 우리가 여러분 어디서 AI 전투가 나올 거냐면 인간 서비스 비용이 비쌌던 것. 인간의 인건비가 비쌌던 서비스 시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에이전트가 나올 거고요. 저는요. 보험도 요즘은 AI 기능으로 해서 앱으로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보험도 AI 에이전트로 나올 겁니다. 보험 상담을 전문으로 해준다든지 우리가 미래에셋이나 삼성증권이나 이러면 VVIP 룸이 있어요. 또 가면은 차도 주고 막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막 이런 주식도 정말 어떤 것도 하냐면 여러분 스페이스X 아직 상장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VVIP들에게는 스페이스X를 비상장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서비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런 증권사의 VIP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아주 저렴한 비용에 이런 시대도 저는 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장에서 AI 서비스 시장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지브르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030 시청자분들에게 박사님이 꼭 전하고 싶은 이 AI 관련해서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인구 감소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한국 경제 축소가 정말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혼자서 다 바꿀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부분의 기술적 해결에는 물론 저는 사회와 정치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더욱더 많다고 보지만 기술적 해결에는 AI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우리가 새로운 꿈과 새로운 상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현재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허황된 얘기지만 기술에 대한 꿈, 산업에 대한 꿈도 대단히 시장에 대한 꿈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서비스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시장이 나오면 되겠다. 이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뭐 이런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그런 기업들을 응원하고 그런 기업들이 또 상장을 하게 되면은
내부 자료를 꼼꼼히 보시면서 투자할지 말지도 결정하면서 이러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보셔야 되지 기술을 적대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기술은 문제가 많아요. 기술은 우리가 고치면서 발전합니다. 기술을 어떻게 고칠까를 고민하는 것이지 기술을 거부함으로써 해결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오는 길에 다큐 하나를 보고 오면서 이제 일본 경제나 중국, 일본 경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점점 우리나라 경제도 더 나아질 가망이 없다라는 시그널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이 계속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 못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다큐에. 일본 경제가 무너진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 비춰주면서 저희도 옆PT에서 경제 뉴스를 계속 전하면서 경제 어렵고 앞으로는 넥스트 먹거리 없고 이런 얘기만 전하게 되는 게 항상 좀 아쉬웠었는데, AI가 그래도 좀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어 라는 걸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했습니다. 풍성하게 말씀 나눠주신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오늘은 인사드리고 매주 월, 수, 목 아침 7시 40분 옆PT 온에어에서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